보유세 비중이 높은 나라는 그 거래세가 아예 제로인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미국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원래 이제 국제 비교를 하려면 취득세와 보유세를 합계로 비교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공정한 비교인데, 보유세만 가지고 보더라도 뭐 0.6이든 뭐 1%든 2%든 정하면 되는데, 네. 문재인 정부 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미 종부세 최고세율이 5%였었고 그거는 뭐 이미 작동했던 거니까. 예. 두 번째는 가격이 2배가 뛰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대략 퉁쳐가지고 2배가 뛰었는데 종부세 총액이 얼마가 뛰었냐면 15배가 뛰었어요. 예, 퇴근길 라이브 시간입니다. 싸움 났다 그래갖고 찾아왔습니다. 수면 아래서 싸우신다 그래가지고 라운드 링으로 올라오시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들은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죠. 백가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오늘 모시는 두 분은 다 이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동산 얘기를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다른 욕심들이 많이 개입이 돼서 다른 목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가 좀 왜곡이 되기 마련인데요. 두 분은 제가 딱 보장하기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진심이십니다. 일단은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3프로TV의 김원장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왜 두 분은 갑자기 이렇게 라운드로 올라오셨습니까? 아니, 라운드 시작은 제가 알기로는 김원장 기자님의 보유세. 제가 뭐 칼럼 몇 군데 썼었는데 신문에요. 네. 소장님이 또 그 원래 이론에 탁월하신 분이시고, 네. 그래서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셔서 그러면 어렵더라도 저희 3프로에 한번 나와 주십사 부탁을 해서 그래서 오늘 뭐 토론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소장님한테 뭐 의견을 내긴 좀 그렇고, 하여튼 소장님 의견 들으면서 제 의견 부연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어렵게 모셨으니까 우리 3프로 시청자분들도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 백가쟁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각자의 생각이 정말 다들 전문가시거든요. 예. 네, 그리고 경험도 많으시고 그렇지만 내 생각에 맞는 부분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다른 생각인데 저런 생각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사회가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좀 다양해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매체에 대한 소감문을 먼저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소장님께도 기회 드리겠습니다. 원래 발단이 됐던 거는 이제 보유세로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는 네. 주장을 하는 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적지 않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의견에 좀 비판적인데, 우리 김원장 기자님의 의견이 그런 걸로 제가 얼핏 보기엔 이해가 됐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김원장 기자님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자리가 만들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가 만들어진 그 계기가 된 주제부터 한번 살짝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김원장 기자님이 보유세를 통해서 가격 안정을 위해서 보유세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가격 안정이라는 키워드를 빼고 나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보유세는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보유세가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약하고요. 그런데 선진국에 비해서 약하냐 안 하도 지금 소장님 나와 계시지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세율만 갖고 볼 수도 없고, 세수 중에서 보유세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 또 우리가 이렇게 보유세가 낮지 않아요. 근데 GDP 대비해서 보유세, 흔히 말하는 재산세, 그러니까 프로퍼티 텍스가 상당히 우리가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선진국보다는 낮은 편이에요. 세율로 보면 굉장히 낮은 편이고, 실효세율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결론부터 말하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사회가 집을 갖고 있으면 너무 유리합니다. 제도가 그렇습니다. 제도가. 우리 국민들이 집을, 특히 한강벨트로 집을 사려고 하는 건 굉장히 합리적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집을 사면 이익이라는 것이 검증돼 있고, 제가 볼 땐 제도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급도 늘려야 되고, 당연히 공급도 늘려. 그런데 서울의 공급을 늘리긴 쉽지 않고, 그러려면 수요를 누르거나 수요를 분산해야 되는데, 수요 분산은 사실은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만약에 세종시로 내려갔다면 그때 조금이라도 분산될지 모르지만, 우리 이제 솔직하게 원 코어 시티 이 나라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한 군데 모여서 살기로 이제 흐트러뜨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어렵습니다. 지역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 살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집을 보유하면서 갖고 있는 부담을 조금씩, 여기서 조금씩이 중요합니다.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 0.1%씩 실효세를 늘려서
10년 후에 실효세율 1%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이제 MB 때 그걸 이제 백지화 됐는데,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면서, 집값이 떨어지는데 세율을 계속 올릴 수 없으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 때 이걸 이제 그 제도를 무너뜨렸는데, 그래서 수요를 분산시키면서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 높여야 하는데, 그 방법은 보유세밖에 없겠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점진적으로 해야지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죄인은 아니잖아요. 예. 그분들이 예측하고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말씀 들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이제 보유세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자꾸 이제 가격 타겟을 하는 경향도 있는데,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부담이 있느냐에 어떤 문화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집값 올라가면 이렇게 쭉 보유세 올렸다가 집값 떨어지면 쭉 내렸다가 뭐 이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집값 안정을 위해서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가 돼 있는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세금 올리면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거에 뭐 도입하는 게 가능하냐 안 하냐가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소장님은 어떤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서구에서 보통 보유세가 높고 거래세가 낮다라는 개념이랑 예. 그걸 편의상 세제 합리화라고 표현하면, 세제 합리화는 제 생각엔 학계의 압도적 다수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세제 합리화 견해와 별개로 약간 보유세를 가지고 가격을 잡아야 된다. 부동산 가격을. 그런 의견이 알게 모르게 실제 용도는 그렇게 쓰인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김원장 기자님 말씀 중에서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는, 조금씩에는 이견이 없는데 몇 프로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는 실제로는 그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제가 볼 때 계산해 보면 강남의 30억 주택의 실효세율은 0.2% 정도거든요. 근데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1.5, 뭐 2% 가까이 되는, 이것저것 뭐 지방 정부에서 과세하는, 카운티에서 과세하는 건 2% 가까이 되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심지어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유세가. 근데 미국이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저 실질 가격의 20%만 과세하거든요. 10억짜리 집이면 과표가 2억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진국마다 달라요. 그래서 미국을 따라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제가 몇 %까지 올리자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 강남의 32평이 한 3, 4년 사이에 지금 거의 50억 원이 됐거든요. 예. 이 주택들이 10년 전 기준으로 하면 한 20억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올랐는데, 이거 오른 양도 차익을, 이분들 집 팔고 나가면 또 양도세를 내잖아요. 양도세 굉장히 높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거래세가 굉장히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 차익의 10분의 1 정도를 10년에 나눠서 부담을 시키자. 그럼 예를 들어, 우리 집은 내가 10년을 갖고 있었는데 20억이 올랐어. 그러면 2억 정도를 10년에 나눠서 부과하면 1년에 2천억이 되고, 제가 이렇게 얼추 계산해 보면 실효세율이 0.4에서 0.6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몇 %까지 재산세를 올리면 좋겠냐? 저는 그래서 0.6 정도로 하되 점진적으로. 그래서 국민들에게 0.6%까지 올리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0.2니까요. 0.3 많이 나와도 0.3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데, 그렇게 되면 10년 전에 20억 정도 했고 지금 한 40억 되는 주택이 올해 종부세, 재산세 합치면 제가 볼 때 한 1,200만 원 나오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3, 4년 후면 2천만 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세율이 굉장히 낮다고 말하지만 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렇죠.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네. 그렇지만 선진국은 이렇게 굉장히 강한 세부담을 누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그렇게 가야 하는데, 국민들한테 설득할 때 이분들이 한 20억 정도 올랐다면, 그렇다고 집주인들이 무슨 잘못한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올랐다면 거기에 10분의 1 정도를 10년에 나눠서, 그러니까 1년에 100분의 1 정도씩을 과세해서 부담을 좀 올려보자. 뭐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근데 소장님은 지금 이 얘기를 물어보신 목적은 뭡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캘리포니아는 뭐 이제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대략 한 1%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0.6%를 올리건 1%를 올리든 실은 2%를 올리든 적정 비율을 얘기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꾸준히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혹시 그러니까 뭐 여쭤보지 않고 그냥 제 의견을 곧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최고 세율 혹시 아세요? 그게 물어보지 말고 얘기해 주시죠. 5%였어요. 5%. 5% 내지 6%였거든요. 네. 이미 최고 세율이 5 내지 6%였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보유세 중심 국가, 네. 나라별로 이제 좀 다르지만 보유세 비중이 높은 나라는 그 거래세가 아예 제로인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미국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원래 이제 국제 비교를 하려면
취득세와 보유세를 합계로 비교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공정한 비교인데 그래서 그거는 논외로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보유세만 가지고 보더라도 뭐 0.6이든 뭐 1%든 2%든 정하면 되는데 네. 왜 그러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미 종부세 최고 세율이 5%였었고 그거는 뭐 이미 작동했던 거니까 예. 두 번째는 가격이 2배가 뛰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대략 퉁쳐가지고 2배가 뛰었는데 종부세 총액이 얼마가 뛰었냐면 15배가 뛰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보통 이제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시는 학계의 주장에 의하면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했던 거는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도 올리고 양도소득세도 올리고 그렇죠. 공시지가 반영 비율을 또 올리고. 예. 근데 재밌는 거는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예. 세제 합리화 관점에서 접근한 적이 없어요. 두 정부 모두가. 그러면 왜 그랬는지를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보유세를 올려서 가격을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토해내게 만들려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억이 40억이 되거나 뭐 10억이 20억이 되는 게 좀 흔한 일인데 그러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두 번의 진보 정부를 거쳐서 학습 효과가 생겨버렸거든요. 제가 보기에 학습 효과가 지금 4가지예요. 진보 정부가 집권한 부동산이 2배로 뛴다. 네. 그리고 수요 억제 정책을 남발한다. 그리고 못 잡는다. 정권이 교체된다. 이게 이제 그런 학습 효과를 갖고 있는 분이 옳다 그르다와 무관하게 적지 않게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가격이 야 내가 우리 집이 15억이면 30억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거기서 1%를 붙이든 1.5%를 붙이든 이걸 잡는 게 가능한 거냐. 그 이걸 말씀은 보유세를 올려도 그분들로 집값도 내려가지 않을 뿐더러 그분들의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필요하면 보유세를 때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아요. 2%로 때리든 1.5%로 때리든 그거는 적정 세율이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적정 세율을 때리면 되는데 두 번의 정부에 걸쳐서 자꾸만 집값 잡는 마치 한국은행 금리처럼 활용을 하니까 한국은행이 그 물가가 인상하면 금리를 올리잖아요. 근데 가격이 오르면 지금 보유세를 계속 올리니까 5%까지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만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마 최고 세율이 6%일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저희 후배들이 보면 6%면은 또 30억 주택이면 3, 6, 18 얼마야? 1억.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과표가 구간별 과표가 그게 아마 95억 이상 그러니까는 실제로 그렇죠. 최고 세율이 한 말은 어차피 실제로 한 60억 정도 되는 주택의 6%니까 그 사실 우리 주변에 160억 이상 집에 사는 사람은 거의 뭐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일반적인 과표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공시 가격이 사실상 한 60%로 그쵸, 한 지금 60%로 네. 낮아졌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또 60%입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주택이면 6억만 과세를 하는데 6억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0.6을 곱하니까 또 3억 6천이 되고 3억 6천에 과표를 또 곱하고 쭉쭉쭉 내려오기 때문에 선진국보다 훨씬 보유세가 낮은 것이고 두 번째로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유세를 올린다고 해서 점진적으로 올리면 이분들이 나갈 것이냐 아주 그 사실은 의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런데 선진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선진국이 임금이 피크일 때 굉장히 높은 보유세를 그분들은 그걸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 비싼 1년에 1억, 2억씩 보유세를 내면서 코어 지역에 거주하다가 은퇴를 하면 못 버티고 나갑니다. 그러면 신규로 고소득자들이 좋은 지역, 코어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대치, 우성, 성경 이 라인 보면 전부 60대, 70대, 80대 분들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은퇴한 분들이 소득이 없으면 나가주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제가 잠시 후에 이야기할 건데 그런데 그분들이 앉아서 지나친 차익을 얻었다고 해서 지나치게 높은 다주택자 중과세를 해서 그분들이 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게 잘못이지 저는 보유세는 이분들이 나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세를 풀어주고 점진적으로 이분들이 예측해서 70세, 80세 되는 어르신분들에게 간곡하게 정부가 호소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를 노무현 정부 때처럼 이렇게 막 문재인 정부 때 좀 다주택자를 뭐 나쁜 쪽으로 몰아가지 말고 이분들에게 호소해야 합니다. 이분들에게 앞으로 세금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빠져주셔야 공급이 늘고 그래야 주택시장이 안정된다고 호소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할게요. 이게 김원장 기자님 얘기하셨던 보유세의 얘기는 이게 지속되고 내가 앞으로 그 정도 비용을 계속적으로 감당하게 될 거야가 누적되는 얘기를 하신 거고 소장님 말씀은 그때 왕창 때려보니까 그걸로 꿈쩍도 안 하더라. 오히려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버리더라. 이게 학습이 된 데서는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조금 올리는 것이
현실성이 없더라라는 얘기신 것 같아가지고 덧붙여서 예. 말씀하시는 거 포함해서 참고로 제가 뭐 보유세 함부로 올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너는 뭐 그 종부세 대상자냐 하는데 저는 아무튼 종부세 대상자 아무 관계 없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정책 목표 자체가 저는 좀 약간 황당무계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네. 어쨌든 김원장 기자님은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종의 보유세에 대한 인식을 바꿔서 그 제도를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근데 그렇게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걸 같이 더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제가 여쭤봤던 것 중에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고 물어본 이유가 우리가 뭐 근데 보유세를 뭐 30% 40%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글로벌로 봐서도 뭐 많아야 한 1%에서 2%를 넘지는 않는 거든요. 그 보유세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도. 네. 캘리포니아도 제가 알기로는 한 1% 정도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를 반대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를 그러니까 뭐 점진적으로 하든 급진적으로 하든 1%를 만드는 거 저는 뭐 급진적인 것도 반대하지 않고 점진적인 것도 반대하지 않는데, 그러면 집을 내놓겠냐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정책 목표로 타당한 거냐. 그러니까 뭐 보유세의 장점과 그러니까 취득세에 비해서 보유세 장점이 있으면 그걸 그렇게 제도를 만들면 되는 거지. 네. 이걸로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쓰는 거는 애초에 적절하지도 않고, 세금 때문에 집을 내놓으면 그게 과연 정당한 세금이냐. 그 사람이 징벌적이지 뭐 않나. 100억이든 1000억이든 아무 네. 관계없이 우리가 그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네. 있습니다. 그 부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5%까지 5% 6%까지 최고세를 이미 했었거든요. 네. 그거 자체가 좀 저는 이제 아니, 과하다고 근데 그 지금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 세율은 종부세 세율은 유명무실한 세율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저것 다 우리 그 소득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실효세율은 실제 부과되는 세율은 선진국보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니 뭐 그거는 네. 낮다 하더라도 1% 넘었을 거 아니야. 아무리 그렇게 그렇지 공시지가 않습니다. 공정가액 다 반영하더라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냥 설명드릴까요? 지금 잠실에 40억 아파트를 부인과 5대5로 소유하고 있잖아요. 지난해 재산세 종부세 합쳐서 1,000만 원입니다. 2.5%, 0.25입니다. 네, 올해 조금 올라갈 겁니다. 그게 5% 적용돼도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구간별 과세를 이해 못하고 계시는 알고 거예요. 있어요. 네, 네, 구간별 네. 과세는 네. 또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네. 실제 밑에 과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구간별 워낙 종부세는 구간별 과세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실효세율 실제 얼마를 내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것저것 어마어마하게 깎아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그 소장님 말씀을 이어가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나가려고 하느냐. 맞습니다. 그분들이 투기꾼이 아닙니다. 강남에서 30년 전에 집을 사서 그냥 집값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왜 과세를 내서 그분들을 나가려고 하느냐.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선진국은 왜 과세를 내서 나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집을 내놓지 않는 문화라고 제일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집을 사고 좋은 데 오큐파이를 하면 차지한 분들이 나가질 않습니다. 근데 선진국은 왜 좋은 데를 오큐파이 한 다음에 나가고 새로운 소득을 갖고 있는 중산층이 젊은 층이 들어올까? 못 버티니까. 보유세를 못 버티는 겁니다. 그럼 선진국은 다 이 집주인들을 악마화해서 징벌적으로 하는 거냐? 영국 같으면은 다주택자가 고가주택을 하나 갖고 있으면 2주택, 3주택 취득세가 15%에 2% 할증이 돼서 최대 17%가 나옵니다. 원 베일리 60억짜리를 하나 샀다면 만약에 런던에서 17%면 얼마입니까? 거의 10억을 내야 합니다. 취득세를. 그러면 영국 사람들은, 영국 정부는 사회주의자라서 그 집주인들을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좋은 제도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은데 거래를 많이 막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세를 하는 선진국들이 오랫동안 시장 경제를 하고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그렇게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집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한강벨트를 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보유세를 높여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은 잘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보유세를 그 전에 많이 올렸었는데 그닥 효과가 별로 없었고 정권 바뀌고 또 이게 경기 상황 달라지면 또 제도 바꾸고 뭐 그래가지고 그게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얘기하고 싶으신 거는 보유세가 효과가 없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그것도 있긴 있죠. 네. 그것도 이제 포함되는 거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노무현 정부랑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이 두 번의 진보 정부는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어떤 대로직이 있는 것 같아요. 큰 기본 어떤 가정이라 그럴까? 진보 정부가 두 번 다 부동산 때문에 선거를 졌다. 근데 부동산 중에서도 가격 상승 때문에 졌다. 가격 상승을 잡는 게 지상 과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토호제를 때린 거고, 그다음에 그 대출 규제도 세게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종부세를 왕창 올렸었는데, 그런데 저는 그게 우리 사회에 어떤 갈등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실은 정책 효과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리고 또 재산세를 많이 내서 그 재산을 토해내게 만드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부당한 거고, 어떤 정책 목표로서도. 그래서 수단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정책 목표로도 좀 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 자체가 이제 그 뭔가 오히려 주된 관심, 우리가 부동산 정책의 중심적 관점이 어떤 뭐 서민 주거 안정이라든가 적절한 수준의 공급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보유세 논쟁이 보유세 논쟁 자체가 가격이 오르는 걸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게 지상 과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파생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김 원장 기자님도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도 점진적이지만 결국 토해내게 만들기 위해서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인데,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네. 어느 선진국에서도 네. 자꾸만 약간 이제 그 다른 사례랑 하긴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온지는 않았지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우리나라의 공시지가 반영 비율을 등등을 고려하더라도 대략 한 1% 정도잖아요. 어떤 그 보통 이제 보유세 정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우리 국민들이 내는 실효세율을 해야 합니다. 외국에. 네. 외국에.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네. 이제 보유세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뭐 미국이라든가 뭐 네, 영국이라든가. 미국은 조금 높고 유럽은 더 낮습니다. 네. 유럽은 이제 실은 취득세라든가 그런 같이 있어서 그런 거가 네. 있는 거고. 그래서 1 내지 1.5% 그냥 우리 총액으로 치더라도, 그러니까 한 뭐 20억 주택이 시가로 20억이라 치면 한 2천만 원 정도 내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네. 내는 거. 네. 그럼 이제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규결되지 않고 이제 이거를 가격 잡는 거에 너무 쓰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보유세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나라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집에 대해서 이렇게 욕망이 부동산 공화국인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처럼 집을 살 돈이 있는데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집을 살 돈이 없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살려고 하는 민족인가. 우리는 명백하게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갖고 있으면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으면 이익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집을 안 갖고 있어도 손해보는 것을 조금 올려줘야 합니다. 손해를 덜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보유세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선진국이 이렇게, 예를 들어요. 우리는 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은 투기꾼, 특히 진보 정부가 그러지 않습니까? 투기꾼, 다주택자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까? 복부인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네. 왜 그럴까요? 근데 제가 버밍엄 이런 데 다주택 취재를 가보면요. 거기 무슨 백장님이 100년 전에 10,000가구씩 공급을 했는데 아무도 그 백장님을 다주택자라고 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하게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보유세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예를 들어 50억짜리 주택, 런던도 집값 엄청 오릅니다. 캥거리 워프 이런데. 50억짜리 집 70억 됐는데 국민들이 보면서 물론 부러워하죠. 그렇지만 나는 저 세부담 끼고 저리 안 살고 싶어. 이렇게 밸런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열차에 올라타야 하는 겁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벤틀리가 진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진짜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거기에 네. 보험료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별로 때문에 부럽지 않죠. 그러니까 뭐 돈이 엄청 많으면 사고 싶겠지만 내가 무리해서 사고 싶은 생각은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자동차와 네. 요것까지만 말씀드려요. 자동차나 운동화나 노트북과 집은 근본적으로 한 가지가 다릅니다. 자동차는 내가 8대가 있으면 8대를 내 차고지에 다 놔둘 수 있지만 재벌도 집은 한 군데만 오큐파이하고 10개 집이 있으면 나머지 9개는 서플라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공급이라고 하면 집을 살고 있던 사람이 팔아야 공급입니다. 우리는 근데 공급은 새 집을 짓는 걸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공급이지만 선진국에서 집에 예를 들어 10채 중 8채의 공급은 신규가 2채고 8채는 있던 사람이 내놓는다면
우리는 내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서울에서 진짜 한강이라도 막아서 집을 짓자. 공원이랑 공원은 다 때려 부숴서 아파트를 짓자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당한 소득이 있을 때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소득이 좀 낮아지고 은퇴할 때쯤이면 선진국처럼 물러나고 그게 서플라이 공급인 겁니다. 그럼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은 좀 어떠세요? 아니 지금 저는 이제 우리가 수요 정책이 있고 공급 정책이 있는데 예.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것 같은데 단기에는 어차피 그 공급은 지금 의사결정을 해도 한 보통 5년, 10년, 15년, 20년 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역대 정부는 역대 정부는 사정이 있어서 수요 정책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급은 당연히 늘려야죠. 여기 제가 가지고 온 거를 자료를 잠깐 보시면 잠깐 띄워줄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보통 아파트 기준으로 이건 입주 기준인데 한 15년,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5년간 연평균 보통 우리 서울이 지금 33,000 세대 정도가 공급됐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여기 보시면 26년, 7년, 8년, 9년에 주황색 칠해져 있는 거 보면 2만 세대에서 10,000세대 미만으로 확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공급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또는 공급 약간 도깨비 방망이론이라 그럴까요? 그런 건 좀 과도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가 반드시 뭐 신규만이 공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큰 틀로 보면 두 가지를 좀 구분하면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이 섞인 거긴 하지만 뭐 비용 상승이라든가 뭐 세금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합친 거긴 하지만 일단 6년, 7년, 8년, 9년 향후 한 3년, 4년, 5년간은 실제로 공급 절벽에 좀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건 같은 건데요. 이거는 밑에가 이제 아파트고 진한 빨간색이 이제 빌라인데 아파트와 빌라를 합친 걸로 봐도 이건 착공 기준이에요. 해도 지금 평균 최근 한 15년간 한 8만 세대 정도를 공급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한 2만 세대 내지는 한 17,000세대 정도로 확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시기에는 우리가 이 공급이 확 줄어든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빌라 전세 사기 사건 이후로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공급에 대한 문제 그리고 특히나 지금 아파트에만 관심이 많이 가 있는데 아파트 공급도 필요하지만 저는 빌라 문제에 대한 좀 대안이 좀 필요하다. 네. 빌라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공급 논리 공급 하나를 문제- 좀 더 붙이면 예. 공급 얘기를 마저 하면 역대 정부가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착공부터 입주까지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부동산 가격 상승기를 만나면 모든 정부는 특히 이제 진보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는 속을 적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녀석이 단기에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고 장기에는 공급이 돼가지고 가격을 이제 하락시키는 안정화에 기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대통령 임기는 딱 5년만 집권하기 때문에 뭐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임기 동안은 안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저는 오히려 좀 그런 거를 좀 터놓고 얘기하면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가야지. 그래서 결국 지금 서울에 아파트가 나온 거에 약 80% 정도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사고팔고 문제, 양도세 문제 같은 거 그것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가격을 잡는 거에 관심이 많이 가면 가게 될수록 정책은 다 왜곡되는 걸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거 제가 한번 정리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 공급, 그러니까 답이 이제 보유세 얘기는 이제 수요 쪽에 대한 이야기고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김원장 기자님은 공급을 늘린다 그러는 거 해가지고 뭐 신도시니 뭐니 해봐야 집은 충분히 있는데 여기가 공급 늘린다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좀 주셨던 거고 최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공급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필요하긴 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 예. 특히 아까 표에서 보셨지만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서울에 특히 아파트가 중요합니다. 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중요합니다. 인허가 물량이 있고 착공 물량이 있고 입주 물량이 있는데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제가 부동산 시장 기자하면서 20-30년 동안 이렇게 줄어든 걸 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은 말할 여지가 없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착공한다고 해서 내년에 아파트가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정부가 아주 공급을 늘려야 하는 중요한 상황이다. 이미 늦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또 문재인 정부 왜 그럼 공급을 못 늘렸을까? 그때 인허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준공이 없는 거거든요. 입주가 없는 그쵸. 거거든요. 네. 그건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갔고 시장 이제
시장이 안 좋았죠. 건축비가 올라갔고 또 2022년은 집값이 서울이 많이 내리고 집값이 내리면 공급이 안 올라가거든요.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지만 저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급은 늘려야 하고 저는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특히 보수 진영이 서울시나 집권을 하면 용적률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는데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종을 2단계나 상향해 줬어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에게 현금 5억, 10억씩 드린 거예요. 실제 집값은 잠실주공 5단지는 굉장히 올랐고 이분들은 32평 받으면 현금을 따로 받습니다. 종을 2단계나 상향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여의도 시범 같은 경우에는 63빌딩 이상 올라갑니다. 최고층이. 용적률 너무 올려줘가지고.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 일부 주민들에게 특혜를 줘서라도 공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주택 공급이 안 되니까요. 열린 문제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자,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집이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집은 소비재라 서울만 해도 1년이면 한 2만 가구, 최대 2만 가구 정도 멸실된다 이렇게 통계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집은 지어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집은 부족합니다. 집은 부족한데 서울의 연립 가격은 왜 떨어집니까? 안 살고 싶은 거죠. 수요가 없는 집이 거죠. 부족한 게 아니고 예. 내가 살고 싶은 집, 다시 말하면 멋지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하고 특히 집값이 오를 만한 투자 자산으로서의 집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서울 잠실에 엘스 아파트가 있는 25평이 거의 25억 정도 할 겁니다. 거기 종합운동장역을 딱 건너서 가면 새로 지은 신축 빌라, 예. 지하철역 2호선하고 9호선이 아주 가깝습니다. 굉장히 살기 좋습니다. 상권이고 여기 한 6억 정도에 그런데 분양이 잘 안 되니까 독일 인테리어로 싱크대 같은 것도 첨단으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 양쪽의 주택에 사는데 편익이 주거하면서 소유하면서 편익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하나는 25억 하나는 6억인데 25억은 계속 오르고 6억은 안 팔립니다. 6억에 살아도 우리 가족이 따뜻하게 편안하게 독일 싱크대에서 엄청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부족한 게 아니고 투자재로서의 집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만 더요. 그래서 좀 배분을 좀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말씀하신 얘기는 집 자체가 부족하다, 집 자체가 부족한 거 어느 정도는 인정하겠으나 정말 투자자산으로서의 게 부족한 것이지 실제로 사람이 살고자 하는 게 부족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공급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주시었으면 좋겠고 이제 20분 남았으니까 우리가 또 현재로 또 얘기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론적인 얘기를 좀 했었으니까. 아니 우리가 이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대표적인 건데 그게 투자 자산으로서의 집에 대한 선호가 이제 본의 아니게 강해진 거죠. 그건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좀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건데 예. 저는 김 원장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있으면 투자 자산을 보고 다 더하기 빼기 한 다음에 집을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전체 인구의 일정 비율은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뭐 폭락할 것 같은 집을 구하진 않지만 보통은 내가 살만한 집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저는 수적으로 치면 훨씬 더 많을 거고 물론 살만한 집을 구하면서 거기서 이제 투자 가치를 살짝 고려하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근데 이제 이 200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자산의 그 가치가 과거보다 달라지면서 2000년대 이전보다는 2000년대 이후에 그런 게 더 많아졌다는 건 이견이 없지만 마치 이제 모든 국민이 그런 것처럼 가정하는 것 좀 이제 과도한 가정일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집은 아마 뭐 저는 이렇게 약간 이제 비슷한 다 연배고 비슷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을 건데 소득이 올라가면 우리의 욕망이 올라가서 과거에는 이제 뭐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집인데 지금 이제 화장실 2개 있고 또 뭐 책장도 있고 또 옷방도 있고 이런 집을 구하는 것처럼 소득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더 좋은 집을 원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부동산 어떤 공급이 부족한 대란을 겪은 경우는 소득이 급상승하면 부동산 맞습니다. 가격 상승이 네. 팍 생겼거든요. 네. 그게 이제 노태우 정부 때는 3조 호황과 어떤 이제 임금 인상 투쟁이라든가 88 올림픽 때문에 그랬던 거고 실은 박정희 정부 때도 비슷하게 이제 중동 달러가 들어온 다음에 이제 올랐던 거고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고 중국 수출 대박을 친 다음에 이제 가격이 소득이 오르면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이 좋아지면 더 좋은 집으로 이동하고 싶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확 뛰게 되는 건데 그 패턴을 이제 보여줬던 건데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뭐 판자총 같은 거를 다 집으로 고려하지 않을 거라면
집이 마치 이제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 데이터상으로도 제가 보기엔 좀 과도하고, 그리고 이제 인구 몇만 명당 주택 개수를 따진 데이터로 뭐 국제 비교로도 많이 쓰는 데이터를 봐도 이제 서울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거에 좀 부족한 것도 맞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주택 보급률로 봤을 때도 서울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도 맞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속 서울은 사람이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꾸준히 공급하는 거는 좀 불가피하고 바람직한 면이 있다.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약간 이념적으로 갈려져 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강남 3구가 혜택을 보는 제도는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게 제가 보기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너 너무 많이 그 어떤 재개발 재건축 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본의 아니게 공급을 줄여버린 거라면 결국은 이제 그게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공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게, 양도세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서울 시민 모두에게 좀 바람직한 거 아니냐. 서민들까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공급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는 이제 지금은 이제 보유세는 수요 관련한 얘기였던 거고, 공급에 관련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11호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11호 정책이 굉장히 좀 터프하게 나왔죠. 저는 이게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굉장히 터프했다는 거는 정부도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래가 거의 다 잠겨 있는 상황이고, 거래가 잠겨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어떤 상황인지를 시장에서는 지금 아직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에 대한 감을 잡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꼼짝마 가만히 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먼저 한번 논평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김원장 기자님. 좋은 정책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진짜 지금은 일단 대출을 묶었고 토호제로 묶었기 때문에, 서울 전체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꼼짝마 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좋다 나쁘다 말할 건 없고, 이제 그 다음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과연 그 방향이 있을지 모르겠고, 우리가 이런 정책들 나오면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뭐 그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급 늘려야 돼라고 하는데, 서울은 그럼 왜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공급이 안 늘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안 늘었을까요? 3기 신도시가 지금 택지 분양을 한 지 제가 알기로 5년, 6년 됐습니다. 남양주 왕숙 아직도 택지가 안 팔립니다. 그쵸. 자, 정리를 하면 다들 서울의 한복판에 또는 서울 인근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쪽은 땅이 없어서 공급이 잘 안 되고, 서울 외곽에 신도시, 3기 신도시 해놓은 거는 지금 제가 아까도 봤는데 3기 신도시 22개 필지 83만 제곱미터가 건설사들이 땅을 사서 잔금을 안 내고 있어요. 분양 안 될 것 같으니 사업 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이 부족해 공급을 더 해야 돼? 아니에요. 경기도는 과천, 분당 이쪽 라인만 빼면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미 수요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만 수요가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에 공급을 더 해야 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근데 지을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이나 이번 이재명 정부 때 내놓은 주택이나 다 사실은 없는 땅 빡빡 긁어서 집 더 짓고, 그 다음에 재건축 혜택 더 줄게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풀게요. 사실은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제가 표 하나 준비했는데 하나 보실까요? 네. 제가 준비한 표 하나 올려주실래요? 공급에 대한 건데요. 아니, 제가 표를 2장 드렸는데 공급 그래픽이 있을 거예요. 준비가 안 됐나요? 제 걸 띄워주실래요? 제 거? 여기서 띄워주셔야 되는데. 네, 제 거 띄웠습니다. 네. 이것 말고요. 한 장 더 있죠. 비슷한. 네, 이거 한번 볼까요? 그렇죠. 네. 자, 2008년부터 이명박 대통령 시기거든요. 아파트 분양 물량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소위 언제까지 가죠? 5년씩이니까. 네, 15년. 네. 보면 왜 그러면 보수 정부에서는 아파트를 많이 공급 안 했을까요? 그분들이 시장주의자가 아니라서? 그럼 왜 진보 정부에서는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했을까요? 서울에. 그거 아닙니다. 그냥 주택은 정부가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국토부 장관이 가서 자, 주택 공급해 하면 와, 공급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야 주택을 공급합니다. 그쵸? 이명박 정부 때 주택 공급이 없었던 건
집값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내리거나 보합이었기 때문에 공급이 없었던 거지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주의자가 아니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르고 공급이 뭐 많으면 집값이 내리고 이걸 우리 30년 시계열로는 어떤 통계로도 입증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집값이 오르면 공급이 늘고 집값이 내리면 공급이 줄어들고 요건 표로 딱 입증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공급해야지가 절대 정답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럼 공급 말고 무슨 답이 있냐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수요를 좀 억제를 해보자는 것이고 공급해야죠. 공급해야 합니다. 지금 지난 2, 3년 동안 유럽 국가들의 정책 바뀐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마드리드나 뭐 런던은 말할 것도 없고 주요 코어 도시에 정말 주택 신규로 공급 안 합니다. 그 사람들 관광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300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0년, 300년 주택에 삽니다. 그러다가 지금 유럽 선진국들이 그 정책 조금씩 무너뜨리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그 좋은 주택들, 그 주택 단지를 약간씩 포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공급해야 합니다.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데 계속 공급만 해라고 하니 그런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수요 정책으로 계속 밀어붙여서 보유세 올리고 해서 수요를 잡으면 공급이 좀 덜 따라오더라도 안정이 될 거다.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지금은 집을 사면 많이 이익이지만 5년, 10년 지나면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특히 30억, 40억, 50억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은퇴하시거나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이런 시그널만 가도 저는 집값이 상당히 안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급 정책은 최선을 다해서 하되 당연합니다. 되기는 쉽지 네. 않으니 추가적으로 수요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다.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최 소장님, 그 11호 대책에 지금 다들 꼼짝마 상황인데 이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좀 진단부터가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큰 틀로는 뭐랄까 이렇게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썼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쫙 상승할 때가 있고 하락할 때가 있고 이제 부동산의 어떤 경기 변동 사이클이 있었는데 예. 보통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10년, 12년 이전이었던 노무현 정부로부터 10년, 12년 이전이었던 노태우 정부 이 정도가 대략 텀이었는데 그래서 실은 그렇게 한 10년 내지 12년 정도 움직였던 거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소득 또는 유동성이 움직인 경우이기 때문에 한쪽이 움직이면 그게 나중에는 순차적으로 퍼지는 방식이었어요. 강남이 오르다가 나중에 강북이 오르고 강북이 오르다가 서울 경기 인천으로 오르고 수도권이 오르고 나중에 비수도권 오르는 방식이어서 했는데 지금은 바로 직전 최고점이 2021년 4분기였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바로 직전에 예. 근데 실은 지금은 강남 3구 마용성 그다음에 한강벨트 아주 일부만 가격이 있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실은 서울 중간지대 이하부터는 가격이 정체돼 있거나 일부는 하락 중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 전역에다가 토호제를 때리고 경기도 12곳에 토호제를 때렸는데 오히려 노무현 문재인 정부랑 부동산 양상이 좀 달랐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부동산 시장 양상 자체가. 예.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 강남 3구 한강벨트는 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냐라는 건 하나는 진보 정부가 등장하면 규제가 들어올 거라는 약간 이제 그런 우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축으로는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된 그게 과도하게 작동을 해서 똘똘한 한 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버렸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방 세채 30억과 서울 한 채 50억 있으면 서울 한 채 50억이 부담하는 세금 부담이 한 거의 5분의 1 정도로 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여러 채를 최대한 팔고 서울에 한 채로 하도록 해가지고 한강벨트 인구는 1주택으로 많이 재편이 돼버린 거거든요. 네. 강남 3구 플러스. 그래서 실은 저는 정부가 이런 시장 사이드를 제대로 봐야면 해야 될 첫 번째 정책은 똘똘한 한 채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똘똘한 한 채 문제 현상과 대결해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완화 또는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럼 똘똘한 한 채가 왜 작동하냐 어떻게 작동하냐 결국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역의 집들을 팔고 서울로 이동하게끔 최소한 보유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우리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이제 우리 중앙대 마강래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건데 수요 분산 정책이 좀 필요하다. 수요 분산 정책의 핵심은 저는 특히나 이제 보유세 개통에서
다주택자와 관련된 뭐 세컨드홈 정책을 좀 활성화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방주택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오히려 다주택자를 좀 이렇게 용인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역으로 네. 좀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향 그런 정책이 하나 지금 되게 필요하고 단기에는 저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아까 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도 있지만 지금 또 하나는 다 아시다시피 빌라 문제가 확 줄어들었는데 그건 전세 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정부가 허그가 이제 그거를 확 줄이기도 했었는데 보증을 저는 정부가 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공공 안심 빌라제라 그럴까요? 그런 좀 특단의 대책을 좀 약간 네, 아이디어를 좀 네. 짜내 가지고 야 이게 전세 들어오면 띵기지 않는다. 이게 뜯기지 않는다. 사기당하지 않는다라는 사기를 방지하는 저는 제도적 설계를 좀 해가지고 전문가들이랑 좀 같이 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저는 빌라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단기에 공급이 가능한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서민들에게는 주거 사다리거든요. 그렇죠. 네. 사다리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토제를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리고 전세도 원래 주거 사다리 한 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나 어떤 이제 부동산 토제를 너무 세게 하면서 전세 대출도 많이 세게 하고 그런 점들로 인해서 약간 이제 전세도 주거 사다리 한 축이 무너지면 월세로 바뀌면 당연히 이제 월세가 많이 오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빌라 수요 분산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전월세 문제에 대한 적절한 좀 대책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지금 시간이 네. 시간이 지금 이제 9분밖에 안 남아서 한 번씩밖에 안 돌아갈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하셔도 되는데 네. 질문은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항상 가격으로 얘기를 해요. 뭐 올라가면 내려야 된다, 내려가면 올라야 된다. 진보 정부에서는 오르니까 잡으라 그러고 보수 정부 때는 내려갔으니까 올리려 그러고 그냥 매번 이렇게 반복됐었거든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정책이 어떤 방향을 향해 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릴 건데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돼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건 100% 제 생각과 같고요. 이 정책이 진보 정부에서 생긴 이유는 집은 한 채만 있으면 되는데 왜 두 채, 세 채 갖고 있어? 그러면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은 과중한 부담을 씌울게. 그럼 팔겠지 했는데 팔려고 하니까 양도세 중과세가 너무 센 거예요. 지금 이제 내년 5월까지인가 이제 2주택자는 좀 완화를 해주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제가 이거 오래전에 취재한 거라 지금도 맞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 우리만큼 사는 한 10여 개 선진국 중에 어디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다른 집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린시펄 레지던스라고도 하고요. 용어들이 각 나라마다 다른데 그게 중과세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거 팔고 나갈 때. 그 집이 내가 5억에 샀는데 50억이 됐다고 해도 거의 세금을 일본도 굉장히 일본도 아마 최소 5억인가까지는 그냥 일단 감면하고 시작할 겁니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는 대부분 다 특히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한 30억짜리 집이 있어요. 근데 10억 정도 중산층이 현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석관동에 아파트 하나 살려고 그러면 이게 2주택자가 되면서 세부담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면 다 팔고 강남에 50억짜리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똘똘한 한 집제가 되면서 10억짜리, 5억짜리 주택은 자꾸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풀어야 합니다. 이거 빨리 풀어야 되고 10억짜리 두 채 갖고 있는 사람보다 30억짜리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이 덜 나와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구간별로 해서 그 전체 보유액대로 과세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늘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3프로 시청자분들이 다 어느 전문가도 답이 없으니까 지금 정부도 굉장히 헷갈려하고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우리가 집에 너무 몰두해 있습니다. 아니 KBS에 30년 다닌 사람들보다 KBS의 어떤 PD 한 분은 그냥 집 한 채 사서 얻는 이익이 더 큽니다. 30년의 노동소득보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조금 누그러뜨리고 집에서 갖는 이익을 조금 누그러뜨리면 사람들이 집만 보고 달리는 그런 사회를 조금 완화하자.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가자. 우리 인생에 지금 집밖에 안 보이거든요. 언론 책임도 큰데 그런 사회를 좀 완화해서 집 있는 사람은 정당하게 집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좋은 집 갖고 세부담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집 없어도 기 눌리지 않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최병천 소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책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저도 뭐 정책 사이드에서 일하기도 하고 했기도 했고 이제 지금도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은연중에
가격 잡는 거 정책 목표로 잡으면서 본의 아니게 어떤 세입자들, 전세 세입자라든가 주거 약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제 토호재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제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상승 조짐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잡는 거는 가격인데 가격은 원래 또 잡을 수 없거든요. 원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오르는 만큼 오르는 게 또 정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로는 이제 정책적으로는 똘똘한 한치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주택 개수가 아니라 합산 금액으로 과세하는 걸 좀 전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역으로 좀 이제 이전하는 수요 분산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빌라 문제와 관련돼서 그런데 이제 더 크게는 이 지금 어떤 우리나라 국민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피해가 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히려 좀 민감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되는데 부자들 때려잡는 거에 너무 관심이 있고 집값 때려잡는 거에 너무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관심 가는 에너지의 일정 비율을 이쪽으로 좀 가지고 오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게 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나름 경제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게 도둑놈 잡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쁘니까 이걸 때려야 돼. 이 사람이 잘못해서 이걸 때려야 돼. 한참 이렇게 얘도 잘못해서 때려서 얘도 잘못해서 때리고 한참 때리다 보면은 자기도 막 자기 얼굴 막 때리고 있고 그런 거죠. 나중에 보면 사람들 다 두드려 맞아가지고 나중에 뭐 정권 바뀌고 그러는 문제들도 좀 생겨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동산 문제는 참 모든 사람한테 관련이 있으니까 누구나 다 한마디씩 할 얘기는 좀 있었는데 오늘 좀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과세를 할 때도 예. 과세를 하면 세금을 더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가 국민한테 그분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당신 집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으니까 나빠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 정부에서 어떤 장관님은 집을 세 채 갖고 있어서 그분은 집을 팔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과세를 하더라도 정부가 그분들한테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죠. 네, 그래서 정당하게 과세하고 그렇게 해서 집이 갖고 있는 메리트를 혜택을 조금 줄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 국회 장면도 되게 웃기대요.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하고 집 가진 사람하고 서로 집 가졌다고 막 싸우더라고. 최 소장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저는 할 얘기를 다 해가지고 네.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그럼 앞으로 지금 이제 꼼짝만 있는 상황이 얼마나 지속돼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 같으세요? 저는 아까 소장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지금 KB 부동산 지수로 보면은 한 10%에서 20% 정도 떨어졌거든요. 고가 대비해서. 그래서 안정되고 있고 점점 서울 한강벨트, 강남 3구로 이렇게 오르는 근데 가파르게 오르죠. 사실은 이 지역만 오르면 그러면 정부가 이제 그때부터는 손댈 게 없거든요. 맨하탄 가격이 비싸다 해서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맨하탄 가격 잡아야 한다 뭐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집값이 전국적으로 번졌기 때문에 대치 음마를 잡아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오르는 집값이 점점 좁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아주 한정적으로 고가 주택이 생긴다면 강남 아파트가 70억짜리가 100억이 된다 해서 세금만 제대로 내면 우리 국민이 불편할 게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이게 왜 문제였냐면 강남이 오르면 한 6개월 지나면 창원도 오르고 전주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한 10여 년 동안 이런 현상이 점점 사그러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합니다. 그 얘기는 아주 짧게 얘기드리면 저 너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 꽤 오래 계셨으니까 네. 이럴 때 그 사회 리더라고 표현할게요. 이제 관료를 포함해서 정치인들 다 포함해서 사회 리더들은 요런 때는 좀 어떤 심리가 있습니까? 어떤 심리가 있냐는 건 뭘 의도를 갖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도가 네. 그러니까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던 사람도 막상 잡으려고 보면 표가 안 된다는 걸 알고 표가 안 되는 건 알지만 집값을 안 잡으면 또 비판을 받는다는 것도 알아. 그럴 때. 근데 지금 정치권 입장 생각을 하면요. 사회 리더라기보다 그냥 딱 까놓고 이제 정치권 입장 생각을 하면 민주당 쪽에 가까운 쪽은 부동산 자체가 언급되지 않기를 제일 원한다고 봐야 되고요. 아, 맞네. 네, 그 중에 우리가 흔히 이제 선거에서 프레임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핵심 쟁점이 아니라 다른 게 핵심 쟁점이 되길 바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아예 아무 언급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그러니까 오르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불리한 이슈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르면 오르는 대로 안 좋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안 좋고 거래가 내릴 안 되는 가능성은 없는 거니까 큰 틀로 봤을 때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오늘 나눴던 얘기들이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 안에서 뭐 전월세 문제, 빌라 문제, 공급 문제, 보유세 문제, 거의 거래세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사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뭐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식의 토론들도 좀 다양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퇴근길 라이브 시간은 부동산 관련한 토론이 있었고요.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김원장 선프로TV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퇴근길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수업 현장이 위스덤 칼리지에서 재현됩니다. In fact, let's give a microphone back here. Both of you stand up, but because we want to discuss this. So, can you stand up also? All right. See if you can persuade. 소름 돋는 통찰, 끝없는 기립박수, 이 놀라운 순간을 만들어가는 건 바로 위스덤 칼리지와 당신입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진행되는 특강이냐고요? 아니요. 2026년도부터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의 꿈같은 강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기회, 지금 최저 등록금 기간 위스덤 칼리지 2026 학년도에 입학 등록하세요.